여기서 1회 1회부터 갑시다. 1회 시부터 갑시다. 시. 이게 비문화 끝나면 바로 시가 나올 거예요. 고전시 나올 겁니다. 나오죠, 고전시. 자, 고전시가 두 개 나옵니다. 이색이랑 성산문시. 우리 산문시는 한국사 공부 좀 했으면 다들 들어봤을 거야, 한 번씩. 우리나라에 생육신과 사육신이 있죠. 사육신이 뭐예요? 그렇지. 말 그대로 사가 죽을 사자예요. 단종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사육신이고, 단종을 위해서 얘기는 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생육신이에요. 단종이 이제 세조한테 뺏겼죠. 이정재가 역할을 했죠. 관상에서. 세조가 단종을 쫓아내고, 어린 왕을 쫓아내고 왕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사육신 중 한 명이었던 성산문 씨가 자기의 굳은 절개와 의지를 나타낸 저게 고전시고요. 위에 이색이라는 사람은 이제 고려가 거의 멸망했을 때쯤, 고려 이제 공민왕 시절 그때쯤 이제 신진 사대부 중에 하나예요. 신진 사대부 중에 하나인데 이제 고려에 대해서 충절을 지키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고려 운명을 보면서 쓴 시가 이 고전시예요. 그래서 현대어 풀이를 하면 첫 번째, 흰 눈이 많이 내린 골짜기에 구름이 험하기도 험하구나.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가. 석양에 홀로 서 있는 이 내 마음 갈 곳을 모르겠구나. 여기서 매화는 뭐겠어? 반가운 매화. 무슨 뭘 의미하겠어? 고려에 충성하는 똑똑한 신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디에 피었는가라고 했다는 거는 뭐야? 없다라는 거겠죠. 그런 고려의 충절을 지키는 그 사람은 없다라는 거겠죠. 신눈은 뭐냐면 고려를 지키는 신하들이에요. 고려의 유신들을 비유한 거예요. 고려의 유신들, 고려를 지키는 신하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구름이 험하다. 구름은 뭐겠어? 간신들. 나라 망하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똑똑하고 좋은 고려를 위한 신하가 반가운 매화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석양에 홀로 서 있는 내 마음. 석양이 뭐야? 해가 지는 순간이잖아. 뭐가 지는 거겠어? 고려가 지는 거죠. 고려가 지는 이 순간에 나는 이 서서 내 마음 갈 곳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려 말기에 간단하게 이거 시를 해석하면 신흥사대부는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급진파랑 온건파로 나뉘었어요. 급진파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정도전 같은 사람들, 나라를 새로 뜯어붙여야 된다. 온건파는 정몽주 같은 사람들, 고려라는 나라는 지키되 조금씩 고치지 말자 라고 해서 이게 둘이 충돌을 막 했는데, 이색은 신흥사대부들의 스승이었어요. 이 온건파나 급진파 둘 다 스승이었어. 근데 그 순간에도 온건파였단 말이야. 가르치면서도 자기는 온건파였기 때문에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순환도 있었어요. 이런 역사의 전환기에 살아있던 사람이 느끼는 이 작가의 심정을 자연의 경치에 빗대서 지금 노래한 겁니다. 기울어져 가는 고려의 국군이 이제 망한이 끝나가니까 여기에 근심하고 슬퍼하는 심정을 사무치게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몸이 죽은 후에 무엇이 될 것인가 생각해보니 봉래산 제일 높은 봉우리에 큰 소나무가 되었다가 흰 눈이 천지를 덮을 때 홀로 푸르고 푸르리라. 자, 성탄문 이 경우에는 화자가 절개를 지키다가 죽은 후에 자신의 모습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도 계속 지킬 것이다. 자신의 신념에 대한 의지가 엿보이죠. 이 순간에도. 낙락장송은 뭐겠어? 가지가 축축 늘어진 소나무를 얘기합니다. 소나무같이 우직한 사람이 되겠다. 자기를 빗댄 거예요. 지금 성산문 본인은 빗댄 거고, 백설은 뭐겠어? 하얀 눈이 여기서는 간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양대군을 지지하는 사람. 흰 눈이 천지를 덮는다고 보겠어. 수양대군을 지지하는 게 반란군 애들이 천지를 덮으더라도 나는 홀로 남아서 푸른 소나무로 남아있겠다. 절개를 지키겠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표적인 성산문의 절개 시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이세권은 평시조고 짧은 시조를 단시조라 해요. 짧은 단자 써서.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우국가입니다. 성격은 되게 우위적이고 제재는 매화적.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주제는 이제 봄을 기다리는 마음도 있고 우국충정도 있고 무너져가는 고려왕조를 가슴 깊이 붙들고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도 드러납니다. 초장은 신흥 세력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구름 얘기하고 있잖아. 흰 눈이 가득한데 구름. 신흥 세력이 일어났어. 중장. 근데 반가운 대안은 어디에 있냐? 우국지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나라의 멸망. 석양이 진다. 거기에 나 홀로 남아있다. 나라의 멸망을 앞둔 사람의 한타. 그 다음 아까 성삼문권은 시조 평시조고 절의가입니다. 그 왕한테 충성을 다하는 표현은 대조를 하고 있죠. 백설과 소나무, 낙낙장송 대조를 사용하고 있죠. 주제는 굳은 절개에 대한 의지. 특징은 대조적 의미의 시어를 통해서 주제를 부각하고 있죠. 낙낙장송, 백설. 그리고 색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흰색, 간신들, 푸른색, 나. 그리고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팁. 사육신 절의가 특징들입니다. 이게 죽은 사람들이 절의가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수능에도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사육신이 이제 성삼문, 박평면, 유흥부 이계입니다. 말 그대로 4명의 죽은 사람들이에요. 4명. 박평면은 내가 알기로 막 피부를 다 벗겨가지고 죽였다고 들었어요. 죽을 때. 이 사람들인데 사상은 다 유교적 통치 이념에 기반한 충의 사상이겠죠. 왕의 충성을 다하는. 상황은 당연히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할 때 이런 정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고 태도는 이런 불의에 저항해서 자신의 충심, 충절과 나라를 생각하는 우국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다 그래요. 저리가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접할. 자, 그래서 답을 보면 34번 기역과 니은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4번이죠. 기역은 화자가 홀로 석양을 바라보며 마음 둘 곳 없는 허망한 심정. 니은은 자기의 지조와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백설이 다 덥더라도 나는 지킬 것이다. 파란색을. 그렇지? 이거죠. 그래서 기역은 허망한 심정은, 니은은 나의 다짐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35번의 답은 4번. 매화는 지조, 충성을 상징하죠. 동시에 우국지사도 의미하고 고려왕조를 일으켜줄 사람이자 화자가 염원하는 존재예요. 근데 보기에서 헌한설원이 쓴 보기에서는 매화가 뭐야?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잖아. 매화가 지고 피고 지고 피고 해도 임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 얘기하는 거니까 답은 4번이에요. 자, 헌한설원이라는 사람은 그 홍길동전 쓴 사람 있죠. 허균. 그 양반 누나일 거예요. 나중에도 접할 일이 있을 거면 수능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여자 시인이 별로 없으니까 보통은 기생들이 많이 써요. 기생이 뭔지는 알죠? 지금은 지금 연예인이에요.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연예인인데 그 사람들이 많이 써요. 황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지만 그런 사람에 비해서 헌한설원은 기생이 아니었어요. 일반 양반집 여자였어요. 근데 뭐 시들만 보면은 사람들 추측하기를 헌한설원이 좀 못생겼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임을 계속 그리워하거든. 남편이 자꾸 집을 나가. 혼자 복수 공방을 해 집에. 그런 내용들만 있어서 좀 그런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매화. 36번의 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거예요. 답은 5번입니다. 가의 백설과 나의 백설은 모두 화자와 대립하고 있는 게 아니죠. 나에서는 화자와 대립한 게 맞아요. 백설. 근데 가에서는 그 백설이 고려의 신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대립한 존재 누구야? 구름이잖아. 구름이 덮었다. 그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간신무리들은 구름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대립하는 세력이 아니에요. 고려의 그냥 일반 신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설은 수양대군 1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답은 5번이에요. 오케이? 자, 다음 박재삼씨 매미 울음 끝에. 자, 이것도 이제 필기를 합시다. 우리. 자, 때학볕 한참 매미 울음은, 자, 제재가 뭐겠어? 울음. 매미 울음이 언제나 여름이잖아. 계절적 배경을 나타나죠. 그리고 때학볕이라는 거에서 또 뭘 느낄 수 있어? 촉각적 이미지도 쓸 수 있습니다. 따갑잖아. 촉각적으로 때학볕은 바로 느껴지잖아요. 더울 때 햇빛 맞으면. 때학볕. 이것만 쓰면 안 돼. 내가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한여름 무더위를 그 절정까지 올려놓고선
이렇게 다시 조용할 수 있는가? 한여름 매미의 열정적인 울음소리에서 매미 울음소리가 지금 그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지금 여기서 가을로 간 거죠. 가을에 매미가 안 울잖아요. 지금은 아무 기척 없이 정적의 소리인 듯 쨍쨍쨍. 자, 역설법이 있죠. 음성상징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쨍쨍쨍 이러면서 매미 소리를. 천지가 하는 별의별 희한한 소리, 희한한 그늘의 소리. 그늘의 소리 뭐겠어? 내면에 있는 소리를 나타내요. 그 정적의 소리가 왜 역설편이겠어? 정적은 뭐야? 소리가 안 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역설적인 거죠 지금. 역설법이 사용한 거예요. 멍청이 빨려들게 하는구나.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한여름 무더위를 절정으로 늘려놓고 매미 울음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도 어쩌면 그와 같은 것인가. 매미 울음 소리와 사랑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연상기법을 쓰고 있죠. 매미 울음과 사랑 같은 말이에요. 소나기처럼 숨이 차게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직유법이죠. 열정적 사랑을 비유하는 겁니다. 정수리부터 물로 불들였더니 얼마 후에는 그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사랑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라앉은 거예요. 맑은 구름만 눈이 부시게 하늘 위에서 펼쳐지기만 하노니. 소나기는 이제 맑은 구름과 대비되는 존재죠. 사랑이 끝난 후 고요한 마음 상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미 소리랑 사랑이랑 비교한 거예요. 매미 소리도 한참 시끄럽다가 갑자기 싹 없어지잖아. 사람이 사랑하는 것도 비슷하다라는 거야. 누군가 딱 한눈에 반했을 때는 엄청나게 잘해주려 하고 이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다 똑같아요. 근데 얘도 밥 먹고 똥 싸요. 결국에는 만나서 막상 만나면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두 달이면은 환상이 다 깨집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정열적인 게 이제 우정으로 잘 가가지고 의리를 지키면서 연인 관계를 잘 유지할 것이냐, 이걸 못 버티고 헤어지느냐, 다 그래요. 사람. 그래서 짝사랑이 의미가 없어. 짝사랑 하지 마세요. 그렇죠. 자, 나는 이제 귀뚜라미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해설자리가 없는데. 자, 높은 가지가 뭐겠어? 좋은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붙여 내 울음은 아직 노래가 아니다. 매미가 지금 귀뚜라미랑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귀뚜라미야. 근데 매미는 대조적인 성격인데 어디서 부르고 있어 노래를? 높은 데서 부르고 있죠. 좋은 환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이랑 대조적인 거지. 네, 시적하자 귀뚜라미는 아직 노래가 아니다. 다른 사람한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가운 바다 위에 토하는 울음 풀리 벗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이게 다 뭐야? 고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 귀뚜라미의 고된 삶, 나의 고된 삶, 힘든 삶, 현실, 고달픈 현실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강인한 생명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고된 현실 속에도 나 여기 살아있어. 그리고 이걸 노래를 할 거다 언젠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자기의 의지. 귀뚜루르르 뚜루르 보내는 타전 소리가 다른 이에게 보내지는 메시지, 물론 노래죠. 그것도 되고, 귀뚜루르르 뚜루르 뭐겠어? 의성어죠. 사람의 목소리를 표현을 한 거잖아, 동물의 목소리를. 운율을 형성하고 감각적 표현도 나타나고, 청각적인 심상이겠죠. 귀를 듣는 거니까.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서리적 의문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게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긍정적인 거예요. 감동을 주는 노래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강조하는 거야. 의문을 던지면서도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나타내는 거다.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고된 현실, 매미와는 다르게 지금 이렇게 지하에서 아주 이렇게 힘들게 살아있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있고 내 노래를 누군가한테 들려줄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야.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점이지만 지금은 그 소리가 거치면, 그러니까 여름에는 내 목소리가 다른 애한테 가지 않지만 매미 때문에 그 소리 없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가을이 오면,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겠죠. 가을은 매미 소리가 없어지는 그 시간.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가을을 의인화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처럼 계단을 타고 이 땅 발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려 우는 내 울음도 고달픈 현실에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하고 있죠. 앞에 거랑. 근데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가을이 오면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 시를 이렇게 분석을 했고, 그래서 아까 그 매미
매미울음 그거 얘기하면 자유시고 서정시입니다. 되게 사색적이고 열정적이죠. 제재는 매미 울음소리고 사랑입니다. 특징은 매미 울음과 사랑의 공통적 속성을 활용합니다.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매미 울음 속에서 사랑이라는 연상을 시키게 하는 연상기법을 사용하고 있고,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사랑과 삶의 진실에 대해서 명상하고 있죠. 여름 매미가 막 우는 그 사랑이 정열적인 거. 근데 가을이 되면 싹 없어지는 거. 그게 이제. 그리고 역설법, 직유법, 음성상징어가 사용되고, 심상은 시각적 표랑 청각적 심상들이 사용됩니다. 공감각적 이미지가 드러나요. 그늘의 소리, 시각의 청각화입니다. 대비되는 대상을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냈죠. 소나기랑 맑은 구름이랑 대비되죠. 그러면서 주제의식을 표현하는 특징. 1년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 무더위 매미소리가 사라지는 경우를, 이어는 사랑이랑 대비 대놓고 하고 있죠. 정열적인 사랑이 차분히 가라앉아서 잔잔해진 사랑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자,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자유시고 서정시지만 되게 의지적이죠. 노래를 하고 싶은 의지, 그리고 되게 감각적이고 운율내재율이고, 특징은 감동을 주는 노래에 대한 염원입니다. 자, 특징, 귀뚜라미를 사람처럼 표현하죠. 그래서 화자로 설정하죠. 내가 곧 귀뚜라미야. 주제를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적인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해서 나의 처지를 강조하죠. 높은 곳에 있는 매미와 지하 콘크리트 바닥에 있는 나를 대조하고 있잖아. 그래서 되게 강조하잖아. 계절을 의인화해서 화자가 처한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죠. 여름이 결국에 가을로 되는 계절에 따라서 내가 더 나아지기를. 그리고 유사한 통사구조를 가진 시행을 반복하죠.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계속 반복되잖아. 나는 하고 싶다라는 걸 반복하면서 소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특징입니다. 1형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노래가 아닌 나의 울음. 2에는 나의 울음이 누구의 마음을 울릴 수 있기를 바라고, 세 번째 똑같아. 내 울음이 누군가한테 가슴 실려간 노래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이 시. 문제를 풀면 30번 답은 1번이죠. 음성상징어를 활용해서 감각적인 표현을 구사하는 게 맞잖아. 매미 울음소리를 쟁쟁쟁, 나에서는 귀 뚜루르 뚜루르 나오잖아. 음성상징어로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38번은 A와 B에 대한 설명. 자, A의 매미 울음과 B의 사랑이 지닌 공통적인 속성에 주목해야겠죠. 자, 이것들이 정열적이었다. 매미 처음에 울었을 때 싹 사라진다는 게 차분해진다는 걸 형성화시켜주고 있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공통적인 속성. 사랑과 매미의 공통적인 속성. 처음엔 정열적이다가 싹 사라져. 그런 특성에 주목해야 됩니다. 39번,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왜? 화자가 처해 있는 열악한 상황으로 해석되는 건 맞아. 콘크리트 있고 뭐 하고 한 게. 그런데 지금 막 힘들어가지고 막 욕하고 막 울분을 토하고 이런 해석은 좀 과잉 해석. 너무 과하게 봤어요. 답은 2번이.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을 푸는 것들은 어렵지 않아요. 나머지 것들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좀 그래서 3점이긴 해. 그래서 첫 번째 거, 높은 가지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된 높은 위치 맞죠? 매미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슬 한 방울, 이거는 열악한 상황 그대로 쓴 거니까 정답이고, 맑은 가을은 뭐겠어? 매미가 싹 사라지는 그 순간 기다리고 있는 게 맞지. 희망적인 환경. 다섯 번째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간 노래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 맞잖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당연히 2번이다. 자, 이제 2회차로 갑시다. 우리 비문학을 다 했으니까 2회차. 2회차 답은 일단 문제는 12번부터 갑시다. 문법부터 갑시다. 12번. 자, 보기를 참고해서 어간과 어근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르는 거예요. 답은 3점이에요. 영어 문법 시험과는 다르게 한국 국어 시험에서 문법은 친절하게 보기를 통해서 해설만 잘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이제 프로가 되려면 공부를 해놓고 와서 이런 거 안 봐도 문제 풀 수 있어야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단계에서는 이거 보면서 문제 풀어야 되니까. 자, 일단은 답은 3번입니다. 자, 어간은 무엇이고 그럼 어근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하는 어간과 어근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근은 단어가 형성될 때 그 단어의 뿌리예요. 뿌리 근자 쓰는 거예요. 실제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입니다. 당연히 근이 어근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용언이 문장에 쓸 때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치솟다에서 치랑 솟다 나눠봅시다. 치만 있으면 단어가 돼요? 안 되죠. 이빨을 얘기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단어가 안 돼요. 솟다는 혼자 있을 때 단어가 됩니다. 이게 그 뿌리인 거예요. 치솟다에서. 그래서 솟다에 접두사인 치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중심 부분인 솟은 어근이 되는 겁니다. 다도 빼도 되잖아요. 그리고 치솟다는 치솟고, 치솟지, 치솟으니 등의 활용도 가능한데 이때 치솟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간에 해당합니다. 자, 어근은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이고요. 접사는 의미를 한정하거나 품사를 변화시키는 주변 부분이에요. 여기 예시로는 풋사과 지우개 색깔이 덮이다 했으면 풋은 접사죠. 사과는 어근이고 지우개가 어근이고 개가 접사예요. 그리고 빨가는 새가 접사고 빨갛다가 어근입니다. 그리고 다도 어미고 먹히다에서 먹이 어근이죠. 희가 접사, 다는 어미를 말하는 겁니다. 밑에서 그래서 어간과 어미는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어간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미는 다양하게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문법적 기능을 표시하는 주변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아닌 걸 고르는 거니까 덮이다는 덮이고 덮이니 덮여서 등으로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어간은 덮이 아니라 덮이에요. 알겠죠? 답이 3번입니다. 자, 15번. 이거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한 번도 수능에 본 적이 없는데 고1, 고2 문법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답은? 자, 5번입니다. 가을바람에 하늘을 가볍게 나르는 은행잎. 자, 이게 나는 은으로 표기하는 게 적절합니다. 나르는이 아니라 나는이에요. 문법적 의미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용언어원의 합침 리을은 날은한데 그 리을은 니은, 비읍, 시옷, 오르와 결합할 때 없어져요. 없어져야지 정확합니다. 그래서 날 뒤에 니은이 오면 리을 받침이 탈락해서 나는 은행잎으로 해야지 정확한 문장입니다. 되게 고난이도 문장이에요. 왜냐면 문법 내용을 모르면 못 푸잖아요. 그렇지?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웃으면서의 주체가 나인지 그 사람인지 되게 중의적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가장 정확하다고 했을 때는 문제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3번. 문장을 구성하는데 필수 성분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또 친구에게 실망하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되게 이것도 표현이 좀 중의적이에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는 안 된다랑 포함하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반드시는 절대로, 결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진짜 킬러 문제일 거예요. 자, 이제 시로 갑시다. 고전 시로 갑시다. 자, 이 시는 이제 송순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명종인가? 그때 신하 중에 한 명이 자기의 충심을 말하는 그런 걸로 시를 썼고요. 저 계랑이라는 사람은 조선시대 사람이긴 한데 여자예요. 그리고 기생이에요. 그래서 생물연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생이고 여자가 조선시대 시에서 여자가 쓴 시가 별로 없긴 한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보통 내가 한번 얘기했을 텐데 화자가 좀 여성적인 시가 갖고 있고 여성적인 심상을 갖고 있어. 고전시에서. 그리고 자꾸 임을 찾는다 그래. 꿈속에서 임만 본다 그래. 그럼 보통 조선 그 고전시에서는 다 임이 임금님이에요. 그리고 여자로 표현한 나는 남자예요. 신하예요, 신하. 보통은. 근데 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진짜 여자인 경우가 있어. 임금이 아닌 경우가 있어. 진짜 찐 남자인 경우가 있어. 사랑하는 사람인 경우가 있어. 자, 그래서 갑시다. 풍상이 섞어친 날에 갓 재운 황국화, 바람에 서리가 섞여친 추운 날에 갓 피어난 노란 국화를 좋은 화분에 가득 담아서 옥당으로 보내어 주시니 복숭아꽃과 오화꽃이여 꽃인 척하지 말아라. 국화를 보내신 임금님 뜻을 알겠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풍상은 뭐겠어? 바람 같은 거 뭐겠어요? 풍상. 바람과 서리가 뭐겠어요? 고난이겠지. 고난과 시련 이런 거겠죠. 황국화는 뭐냐면 지조, 절개를 지키는 신하의 마음을 비유한 겁니다.
초장은 쌀쌀한 가을에 피어난 국화를 얘기합니다. 금부는 좋은 화분을 얘기하는 거죠. 해석을 해준 거니까 내가 다. 옥당은 뭐냐면 그 홍문관이 홍문관. 네, 조선시대 이란 지금 치면은 이제 국회의사당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일하는 데. 거기에 지금 왕이 그러니까 여기서 옥당은 의미는 뭐겠어? 일하는 곳이고 화자인 내가 지금 있는 곳이야. 내가 있는 곳에 갑자기 왕이 꽃을 보냈대. 그 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변하지 않는 충절이라는 거야. 그걸 나는 알아들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좋은 데다가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국화를 보면 이건 뭐야? 국화같이 이런 풍상과 서리가 친 이런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신하가 되어라 라는 의미로 왕께서 옥당에 있는 나에게 보낸 거고, 이 화자인 나는 그 뜻을 알아먹고 좋은 데다 심어서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뭔 내용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계랑 같은 경우는 백꽃이 비처럼 흩날릴 때 울며 손잡고 이별한 임, 가을바람에 나뭇잎 떨어지는 이때에도 임도 나를 생각하고 계실까? 천리나에는 머나먼 길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자, 이거 되게 신기해요. 백꽃은 이제 봄에 집니다. 그러니까 봄쯤에 이별을 한 거야, 현실적으로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났어. 가을 왔어. 가을에도 그 사람은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라고 궁금해하는 거, 호기심. 그리고 공감각적으로 거리감도 나타내고 있죠. 지금 먼 길에 있는데 이 먼 길을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 데가 어디야? 꿈밖에 없는 거예요. 꿈속에서라도 지금 널 만나고 있구나. 지금 내가 현실에서 보는 건지 꿈에서 보는 건지 오락가락한다. 그만큼 그리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우랑 지금 추풍낙엽이랑 그리고 난이 대비를 하고 있어서 계절에 하고 있어요. 추풍낙엽이 가을이고 이화우가 백꽃이 봄이잖아요. 계절에 그걸로 대비를 줘가지고 시간적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죠.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리고 머나먼 길과 꿈을 통해서 공간적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는 단시조, 평시조, 정형시, 서정시고 의지적, 우의적, 유교적이고 국화와 도리를 대조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경에 굴하지 않는 절개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초장, 중장, 종장이 나눠지고, 계랑 같은 경우에는 평시적, 서정시고 애상적이고 감성적이고 연정가입니다. 사랑하는 거 연정가라 그래요. 이화, 낙엽이 제재입니다. 이별의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어요. 특징, 임과 헤어진 뒤의 시간적 거리감과 임과 떨어져 있는 공간적 거리감이 조화를 이루고 있죠. 시간적 거리감은 뭐라고? 백꽃이랑 추풍. 공간적 거리감은 꿈이랑 먼 곳. 시간의 흐름과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되게 심화하죠. 백꽃이 흩날리잖아, 떨어지잖아. 추풍낙엽, 가을에도 낙엽이 떨어지잖아. 하강적 이미지죠. 그 떨어진다는 마음이 있어. 내 마음도 지금 바다가 깔아앉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되죠. 백꽃이 빛처럼 흩날릴 때 임과 이별하는 과거의 모습이고, 중장은 가을인 현재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가 궁금해하는 심장이고, 종장은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의 깊이와 그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3, 4번 답은 4번입니다. 자, 가에는 갓 피운 황국화를 통해서 늦가을이라는 계절을, 나에는 이화우, 봄, 추풍낙엽, 가을 계절 같은 것들을 얘기 계속하고 있죠. 4번입니다. 자, 35번의 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답은 2번이죠. A는 옥당에 있었던 행위의 대상 중 하나죠. 답 맞아. 근데 A는 자신이 황국화를 보낸 것을 B의 행위는 돌려서 말하는 게 아니죠. 자신이 황국화, 이건 돌려서 말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황국화와 도리라는 대조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게 맞고, B와 C는 황국화에 담은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차려 주기를 기대하고 있죠. 왕이 준 이유는 뭐야? 이 C가 받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내가 준 이유를 깨달아 주길 바라는 거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도리는 쉽게 변절하는 거, 황국화는 지조와 절개를 지니는 걸 얘기합니다. 36번 좀 달라요. 5번입니다. 황진이는 유명한 기생이죠.
그립고 그리운 임, 꿈에서나 만나는데 내가 님차에 떠났을 때 님이 나를 찾아왔네. 바라거니 언제일까 다음날 밤 꿈에는 같이 떠나오는 길에서 만나기를.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꿈을 꾸고 싶어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같은 경우에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재회를 소망하면서 외로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먼 곳에 갔지만 꿈에서밖에 못 보는구나, 외롭다, 멀다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기는 그냥 꿈에서라도 임을 만나고 싶다라는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는 외로운 화자의 고독감이 나타나는 거고, 니은에서는 임과 만날 수 있는 화자의 기대감이 나타났습니다. 답이 그래서 5번입니다. 절망적이지 않아요, 보기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니은도 2번도 뭐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거기서 꿈 지금 한 게 화자 처지를, 그리고 니은 여기 나타나는 이미 꿈에서 나타나는 이것도 이 처지를 드러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3번, 4번 정도 다 맞는 거예요. 자, 36번은 비슷고. 자, 이제 그 다음 시 폭포. 보고 있나요? 자, 폭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역설적 표현이랑 행간걸침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반복도 계속 하고 있고요. 뭐 떨어진다, 고든 소리 이렇게 반복되고, 역설적 표현은 높이도 폭도 없이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행간걸침은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지 않고 떨어뜨려서 보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운율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반복하는 거는 리듬감 형성하고 형식적인 통일감도 주고 시적 의미를 주목하기 위해서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으며, 역사적 표현을 쓴 이유는 역사적 표현을 통해서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라는 폭포의 자유로운 속성을 얘기하고 규정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고증은 다음 행이 아닌 이전 행의 끝에 배치해서 자연스러운 리듬감을 깨트리면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행간걸침이 살짝 우리나라 랩으로 따지면은 뭐라 해야 되지? 라인 맞추는 거예요, 살짝. 근데 그걸 엇박 타는 거 있잖아. 랩 잘하는 애들이 엇박을 잘 탄다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시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시를 이제 해석하자면,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무서운 기색도 없이가 뭐야? 두려움도 없이, 두려움 없는 폭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폭포는. 자, 규정할 수 없는 물결, 자유로운 폭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변함없는 폭포의 모습을 나타내죠.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는 변함없는 폭포의 모습을 비유하는 겁니다.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쉴 사이가 없다. 쉬지 않게 떨어지는 건 뭐야? 지속적인 폭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금자나도 임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어둡고 부정적인 상황에도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고든 소리,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비판 정신을 보여줍니다.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비판 정신이 계속해서 비판 정신을 이끌어낸다라는 내용이에요.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나타와 안정이 뭐야?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게으른 마음. 높이도 폭도 없이 폭포의 자유로움을 부각하기 위한 역설적 표현이다. 떨어진다 라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 시는 지금 이 시인 김주영이 대표적인 저항시를 쓴 사람이에요. 이때 이 시 썼을 때가 4.19 혁명, 이승만 대통령 혁명 알죠? 중간 잘린 거 알아요? 이승만은? 난 중간에 혁명 때문에 잘렸는데 그때 쓴 사람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항시를 쓰던 사람이니까 폭포와 자기를 동일시한 거예요. 폭포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와 안정은 뭐겠어? 그럼 그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편안함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 근데 이러면 안 되고 폭포처럼 계속 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이 계속 떨어져야 된다. 올바른 소리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올바른 소리를 하면 계속 또 올바른 소리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비판적인 소리를 하면 계속 비판적인 소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타협도 망설임도 없는 올곧은 정신의 자세를 생각하는 시예요. 양심 있는 세력의 올곧은 목소리를 갈구하는 마음이 이 폭포라는 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두려움 없는 폭포의 모습, 그 고매한 정신의 폭포의 내적 속성이 이제 고든 소리를 이끌어내는 폭포의 선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중에는 이제 부정적인 현실에 안주하려는 태도를 거부하는 폭포의 정신으로 흘러가고, 내용이 이런 비판 정신, 그리고 일관적이고 지속적이고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비판,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서 비판 정신과 선구자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무사 안위를 거부하는 정신, 그리고 절대적인 자유로움을 지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의 의의는 뭐겠어? 그 정권에 저항하던 시더라도 이 사람들이 추구한 게 뭐야? 자유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유를 잊지 않겠다, 자유민주 정신을 잊지 않겠다라는 거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벼. 이거 저번 특강 때 했던 것 같은데 또 하네. 자, 벼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난다고? 수능은 열심히 필기했던 것 같은데. 동의의 경고를 안 하네. 끝나 나와. 얘도 있잖아요. 얘도 지난번에 했던. 했지. 근데 너가 제일 잘했어 근데. 이번. 자, 여기서 벼는 뭐냐면은 민중의 민중, 백성의 백성. 백성들은 서로 어우러져서 기대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민중의 의식, 의인법을 의인법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기대고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햇살은 뭐겠어? 여기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예요. 고통 이런 것들, 시련 이런 게 심해질수록 깊이 엮여서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 힘들수록 백성들끼리는 서로 뭉쳐서 이웃한테 또 의지한다는 거예요. 서로 더불어 사는 민중의 삶, 공동체적인 유대에 대한 신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벼를 지금 민중에 맞댄 거야. 벼도 지금 뜨거워지면 서로가 얽혀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햇빛을 막아주고 산단 말이야. 이거 백성으로 치환하면은 국민들도 서로 어우러져 산다 이거야. 고통에도 서로 어우러져. 자, 두 번째 거.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서 더 튼튼해진다. 혼자보다 공동체 삶을 살 때 민중의 저력이 더 커진다. 그리고 튼튼해진 백성들은 이제 벼와 똑같은 말이죠.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민중의 한과 고통, 그리고 분노죠. 그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자신이 떠나야 될 때 소리 없이 떠나가는 국민들은 또 희생의 정신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서러움을 달랠 수 있다. 그만큼 화를 잘 삭힌다. 뭐 이런 의미로도 표현이 됩니다. 제 몸에 노여움을 덮는다. 노여움도 삭히고 저의 가슴을 더워준다. 불의와 사회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다.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비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은 사랑,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베푸는 국민들의 모습, 그리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 드리는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 희생정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벼들도 계속 쓰러졌다가 계속 살잖아. 국민들도 뭐 힘들어도 쓰러졌다가 한다 이 얘기합니다. 이 피 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벼, 민중의 저력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거 아까 그 폭포를 보면 자유시, 서정시고 주지시면서 저항시입니다. 성격은 관념적, 상징적, 참여적이고 산문적이고 주지적이에요. 심상은 폭포의 역동적인 심상을 갖고 있습니다. 제재는 폭포고, 주제는 부정적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의지적 삶의 추구입니다. 특징, 떨어진다. 이런 반복이, 떨어지는 계속 반복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폭포의 역동적인 심상, 청각적인 심상이 두드러지고 차분하고 지성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연, 두려움 없이 떨어진 폭포의 모습. 2연, 고매한 정신을 가진 폭포의 속성. 3연, 고든 소리를 내는 폭포의 모습. 4연은 선구자적 모습성. 그리고 5번, 이게 가장 주제죠. 나태와 안정을 거부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벼, 자유시고 서정시고 참여시입니다. 국민들, 백성들을 예찬하고 벼를 통해서 국민들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낭만적이고 참여적이고 현실적이죠. 제재는 벼고, 벼가 갖고 있는 생명력, 그리고 민중의 공동체적 유대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특징은 의인법이에요.
벼 자체를 지금 민중에 대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비유적 표현 사용하고 있죠. 주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자연적인 소재의 속성을 민중의 삶과 형상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1형 같은 경우에는 벼의 비라고 썼냐? 벼의 외면적 모습을 묘사합니다. 유대한 거랑 연대의 그런 모습. 2형은 벼가 갖고 있는 내면적인 덕, 집단의 힘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고 3형은 벼의 내면 태도, 자기 내면 잘 다스리잖아. 아무리 막 열받고 힘들어도 참고 삭힐 줄 안다라고 그러잖아. 그렇지? 그리고 4형은 벼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죠. 벼는 희생도 할 줄 알고 남을 위해 산다. 하면서 칭찬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 해서 봅시다. 가나와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답은 2번입니다. 가에서는 떨어진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죠. 떨어졌다가 아니잖아. 그리고 부른다. 불렀다가 아니잖아.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나에서는 맡긴다. 떠나간다. 다 현재형이죠. 떠나갔다가 아니라 맡겼다가 아니잖아. 그렇지? 현재형 어미들이 계속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자, 가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천자를 대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하는 건 맞는데 특정하게 누구를 선택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가 활용되지 않습니다. 벼가 뭐 사락사락 뭐 이런 소리 없잖아. 폭포가 촥촥 이런 소리 없잖아. 음성 상징어 없어요. 그리고 가는 굉장히 절제해서 어조를 쓰고 있습니다. 막 이 분노 절제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영탄 독백의 어조가 없습니다. 이 폭포 얼마나 아름다운가 뭐 이런 내용 없잖아. 그리고 나는 다 명령형이에요. 자, 이거 벼 봐라 얼마나 이쁘냐. 벼는 멋지다. 그러면서 명령형이죠. 그리고 나는 명사형으로 문장을 종역해서 여운을 주고 있으나 가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조결하지 않아요. 답은 2번. 자, 38번 같은 경우에는 답은 4번이죠. 내면을 다스릴 줄 아는 민중의 덕성을 표현한 것이지 실현에 맞서는 건 아니에요. 맞선다가 아니라 잘 삭힌다. 잘 참는다.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입니다. 39번. 자,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하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래. 자, 보기에 가는 자연물이 지니는 본진의 속성으로부터 어떤 정신적인 의미를 찾아내고 있는 작품 맞죠? 폭포. 폭포라는 대상에서 비롯된 개인적 감흥을 도로하지 않고 곱게 떨어지는 폭포의 모습에서부터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대. 나 역시 일상적 소재가 지닌 속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벼를 민중에 비유하면서 민중의 공동체적 유대감과 강인한 생명력을 긍정하고 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1번 보면 폭포가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는 건 뭐야? 폭포가 용기 있다 라고 표현한 건 같은 말이죠. 답 1번 맞죠? 2번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는 것은 폭포의 모습에 정신적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 거죠. 고고하고 절대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3번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두는 듯 하다는 것은 나타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자세인가요? 아니죠. 부정적인 삶의 자세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답이 3번. 4번 정답이죠. 벼는 서로 어울려지고 기대고 산다. 서로가 서로를 묶어서 튼튼해진다는 거야. 민중들이 서로가 엮여가지고 튼튼해진다는 거 얘기하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난다는 벼는 뭐야? 민중이 쓰러지더라도 계속 일어나 살아난다.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예찬이었죠.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비문학으로 가봅시다. 비문학 첫 번째 거 국가 채무. 다 끝나요? 나 모의고사 다 책이 없는데 몇 쪽이니? 뭐? 뭐 메뉴 6 2에 6 국가 채무. 2년 전에 TV 대선 토론에서 많이 나왔죠. 얘기. 국가 채무에 대해서 어떤 후보는 빚을 많이 져가지고 복지를 증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후보는 빚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채무가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진짜 없어요. 근데 누구의 의견이 나와 더 맞느냐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정답은 없는데 일단 내가 이거 보니까 이거 쓴 사람은 국가 채무에 되게 부정적인 것 같아요. 보수적인 입장인 것 같긴 해요. 진보적인 입장은 국가 채무를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죠. 자, 국가 채무가 증가한다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러면. 국가들은 다 채무가 있어요. 빚을 져요. 국가들끼리. 그리고 국가 채무가 제일 높은 국가가 내가 알기로 미국일 거예요. 좀 선진국들 중에서. 왜냐면 기초통화국은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꼭 기초통화가 된다고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기초통화가 뭔지 아는 사람? 달러 쓰는. 달러.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 말 그대로 기축이야. 기준이 되는 거예요. 뭔가 거래를 할 때. 그게 기준으로서 사람들한테 다 약속을 받은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기축통화가 금이었고 그러다가 영국이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강대국이 됐을 때는 파운드였고 세계 2차 대전이 있고 나서는 누가 제일 세 지금? 미국이잖아. 미국 달러예요. 근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 기축통화 딱 하나 있긴 해. 금. 그게 근본이제라 그래요. 금과 달러 이거 가지고 지금 이 세계의 경제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기축통화에서 끌어내려야지 이게 중국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데 미국이 달러가 지금 기축통화인 이상 중국은 아직 좀 멀었어요. 정치학을 하니까 이거 되게 공부를 많이 하니까 멀었어요. 근데 지금 좀 이런 거 흔드는 상황이 좀 발생했어요. 옛날에는 석유로 결제 대금으로 사우디아라비아나 저기 중동 쪽에 석유 결제 비용을 뭘로 썼냐면 달러를 했어요 무조건. 근데 갑자기 올해 1월부터 위안화로도 결제가 가능해졌죠. 이게 이제 달러 패권에 이제 대드는 겁니다. 중국이 위안화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기축통화가 돼버리면은 한판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좀 멀었지. 하여튼 그런 게 기축통화입니다. 우리나라 원화는 아쉽게도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또 장점이 있어. 절대 외환위기가 오지 않아. 기축통화가 되면. 왜냐면 우리가 찍으면 되잖아. 우리나라 원달러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찍으면 돼. 우리나라끼리만 협의해가지고 국회 통과시키면 또 찍으면 돼. 돈을. 근데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원달러 막 찍어대면은 달러의 환율이 안 맞으니까 나라가 망하겠죠. 근데 기축통화국은 찍으면 돼 그냥. 미국은 달러 부족해? 찍어. 찍어도 돼. 절대 망하지 않아. 그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거의 기축통화국이라고 분류되는 게 이제 미국이 달러는 무조건 기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안화, 그 다음에 유로화, 영국인 탈퇴했으면 파운드, 엔, 일본, 엔화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준기축이에요. 우리나라도 여기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자, 국가 채무가 증가한다는 건 도대체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냐? 1분단에서는 국가 채무가 증가하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 문제가 뭐래? 국민 개개인에서 보면은 국가의 채무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엔 다 누가 내야 돼? 국가 세금을 많이 받겠죠. 세금을 내야 되니까 내야 할 세금의 총액도 늘어나야 된다는 의미를 지닌대.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경제가 좋아지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없긴 해. 경제 잘 되면은 세금 많이 내니까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경기가 망하면은 세금도 많이 안 거치잖아. 코로나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되죠. 먼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30% 넘기면은 대외적으로 그 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의심받게 된대요. 그러면은 국가가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또 국가 채무가 많아지면 채권 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의 결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인 경기 대책을 펴기가 당연히 어렵게 되죠.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나라는 또 급속하게 노령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를 국가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채무가 과도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만큼 제약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어 국민의 복지의 후퇴를 불러올 위험마저 생기게 된다.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GDP가 지금 채무가 30% 넘어 있긴 해요. 42%, 47% 그런데 뭐 의심이 받지 않아요. 이 사람 너무 보수적으로 보고 있긴 해. 우리나라는 A+, AAA+인가 그러시면. 근데 이거 한번 우리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IMF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IMF가 터졌다는 건 나라에 외환이 없고 나라에 달러가 없고 나라에 달러가 없으니까 달러를 빌려온 거죠. 근데 빌려오면서 이제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리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IMF 전에는 안 잘렸대요. 회사에서. 회사는 사실 공무원이랑 똑같았어요.
잘리지 않고 그때는 우리가 되게 금리가 엄청 높았어요. 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이제 이자율이 높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예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자가 한 금리가 5% 7% 좀 엄청 높은 거잖아. 5%도 옛날에 26%였어. 옛날에 26% 30%였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형적인 문화가 있잖아. 전세. 전 세계에 전세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 다 월세 아니면 매매야. 아니면 그냥 땅을 진짜 빌리는 거던가. 공산주의는 이제 팔 수가 없으니까. 중국은 임대차예요. 중국은 땅은 국가 거고 그 위에 건설된 아파트 있죠. 이거를 100년 동안 빌려주는 거예요. 99년인가 빌려주는 거예요. 파는 게 아니라. 팔 수 없어. 거긴 자본주의가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면 전세라는 개념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게 있냐? 돈을 전세 주면은 그 보증금을 언제 돌려줘야 되잖아. 집 빼면 줘야 돼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있다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돈이 풀잖아. 옛날에 그게 가능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금리 많이 떨어졌죠. 근데 IMF 때 이제 뭐가 문제 생겼냐면 어음이 많이 생겼어요. 약속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뭐 만약에 건설이 있어. 건설회사 큰 게 있어. 뭐 여러분도 다 롯데캐슬 살거나 뭐 삼성 레미안이라고 많잖아. 메트로폴리스 이런 데 많잖아. 대표 회사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예를 들어보자. 대표 회사에 삼성 레미안이 있어. 삼성. 근데 그 사람은 이름만 빌려주는 거야. 삼성은. 삼성이 직접 들어간 게 아니라고. 그 안에 하청업체들이 엄청 많잖아. 내리고 많잖아. 그럼 이 원자재부터 구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돈 다 돈을 누가 주는 거야? 최종 결정은. 삼성이 주는 거야, 돈을. 근데 그 삼성은 돈을 어떻게 메꾸는 거야?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메꾸는 거잖아. 우리가 일반인들이 거기 사게 되면 메꾸는 거잖아, 그걸로. 근데 그거 메꾸기 전에 누구한테 돈을 빌려야 돼? 은행한테 돈을 빌려야겠지, 그렇지? 근데 그거를 실물 돈이 없는 거야, 우리가. 근데 언젠간 들어올 거란 기대를 하고 있지, 우리는. 다. 무조건이니까. 그 당시 그 부동산 법이었으니까. 다 샀으니까. 어음이라는 거 하는 거야. 어차피 난 들어올 거니까 들어오면 돈 줄게 하면 오케이 하고 돈을 그냥 빌려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 문제가 뭐냐, 어디 하나 빵꾸가 나면은 다 터지는 거야. 그게 쌓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런 식으로 막 쌓여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막 터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이 문단에 나오겠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도와줬어요. 국가에서. 얘 부도가 나도 얘 망해야 될 그 기업인데도 국가가 안 망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경제의 타격이 너무 크니까. 밑에 있는 하청업체 다 죽으면은 경제적으로 타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일부 살려줬단 말이야. 뭘로 살려줬겠어? 빚내 살려준 거지. 근데 이게 미국 정도 되는 클래스면은 괜찮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산 나라인데 그 기업이 건전한 기업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안 되면 우리가 투자해야 될까? 너가 미국인이야. 근데 한국을 딱 바라봤는데 내가 투자를 하려 하는데 한국은 투자가 투명하지가 않아. 투자할까? 안 하죠. 그걸 보고 돈 다 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외환이 한 번에 쫙 빠집니다. 그러면서 하다가 부도 나니까 돈이 못 갚으니까 다 터지는 거예요. 다 터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IMF가 온 거예요. 돈을 빌린 거예요. 달러를 빌려가지고. 근데 빌리는 조건으로 고용 자유화가 있었어요. 유연화가 있어요. 그 유연화가 뭐냐면 쉽게 자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때 생긴 게 비정규직이랑 정규직입니다. 지금처럼. 그게 이제 고용 유연화. 그런 것도 하고 우리 뭐 로열티도 많이 팔고 내가 알기로 뭐 청양고추인가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데 그 저작권 우리나라 건데 그 일본한테 비싼 돈 주고 팔고 그래가지고 일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팔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 힘들었죠. 이제 국민들이 막 금 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빚을 다 갚았죠. 이 IMF에서 돈 빌려가지고 빚 갚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야. 그리스는 아직도 안 갚았어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가 IMF가 또 터지면 이제 국민들이 갚을까? 나는 그만 줄 것 같은데. 갈까요? 그게 이제 이런 채무 이런 문제들입니다. 국가의 신용도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자, 이 문단. 자, 우리는 옛날에 그 계획개발 경제 정책을 했었죠. 5차까지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특히 초기 15년간은 국가 채무량이 엄청 많았어요. 다 빌렸어요. 그 돈을 누구한테 빌렸냐? 일본한테 빌린 겁니다. 그게 한일 수교잖아요. 그거 빌려가지고 돈 3억은 무상으로 빌렸고 안 갚아도 되는 걸로 공짜로 빌렸고 나머지 2억은 유상으로 해가지고 빌렸습니다. 그게 이제 65년도에 있었던 한일 협약이고 체결됐고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일본이 저러는 거예요. 우리 사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받았으니까. 우리 그거를 근데 이름을 독립축하금으로 받았습니다. 맞아요. 사죄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 돈이 지금 어디 그 2억이 어디 들어갔냐면 저 경부고속도로 있죠. 그거 만들고 저기 저 포스코 있죠. 철강 그거 안에 다 들어갔어요. 그런 식으로 돈을 다 빌렸습니다. 우리 채무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회 근데 이게 이렇게 채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회 경제적 기반이 하나도 없잖아. 우리나라 뭐 지금 몇 땅에서 일어났는데 뭐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잘 살게 된지. 이 잘 살게 된 거를 누리기 시작한 세대가 선생님 세대가 처음이에요. 이제 시작. 우리 부모 세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잘 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고속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프라들을 다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국가 주도로 계획 경제를 실현하고 있었던 만큼 기업의 생산 의욕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혜택들을 다 주는 거야. 그래서 무모한 재정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재정 적자 늘려가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무모하게 재정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산문당 같은 경우에는 근데도 이렇게 막 채무가 많은데도 우리가 문제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왜? 어떻게? 그 당시에는 고속 성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률이 막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채무가 생기더라도 성장을 하니까 다 메꿔지는 거야. 그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고물가의 고금리 시대였어요. 금리가 되게 높았어. 26% 막 이랬단 말이야. 돈이 들어왔단 말이야, 은행에. 그래서 국가가 빌린 게 많아도 GDP 속도가 빨라서 또 성장도 빨라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야. 자, 과도한 재정 적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높이게 해서 시중 자금을 끌어들여야 돼. 근데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대출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대출 금리를 높이는 순간 사람들은 돈을 어디에 맡겨? 은행에 맡기잖아. 그 은행에 맡긴 돈은 누가 빌려가? 기업들이 빌려가잖아. 금리가 높아질수록 기업들이 좋아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딜레마. 결국 국가가 금융기관의 손해를 보상해주면서까지 기업을 지원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관치금융 시대라는 결과를 가져오긴 했어. 관치금융 뜻이 이제 정부가 기업에 관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랑 좀 배치되는 말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고속성장하고 뭐 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야. 근데 사문단 문제는 뭐야? 지금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진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고도성장이 불가능한 단계입니다. 거기다 심지어 저출산의 고령화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재정 운영까지 부담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허리띠 쪼갈라매는 게 능사는 아닌데 국가 채무 비용이 30% 안팎에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고유가로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금까지 이제 막 증가하면 경기 회복이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섬세하게 재정 운영하자.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의문단 나오잖아. 연금 문제 생긴다고.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이지. 나도 문제긴 한데 우리 선생님 때는 그래도 사람이 좀 있어. 근데 이거 아니야 이거? 너네 여기 밑에 있지 않냐? 너네들이 이제 세금이란 걸 내면은 연금에 몇 % 떼가요. 여러분 은퇴하면 국가에서 연금을 줘요. 근데 그게 고갈이 나면 여러분은 못 받아요. 이제 뜯기는데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지. 그럼 안 내면 안 돼요. 안 내면 안 돼요. 강제예요, 강제. 김대중이 만든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복지제도가 연금제도가 없을 때는 퇴직 잘리면은 다 죽는 거였어요. 국가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공무원들은 연금을 받는데 일반인들은 연금을 안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아까 얘기했지. IMF 있기 전에는 안 잘렸다니까. 별로 안 잘려서 그렇게까지 뭐 사각지대 있고 그러지 않았는데 DJ 때면은 IMF 왔을 때야. 잘리고 뭐 난리가 났을 때야. 국가에서 도와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죠. 돈을 만약에 300만 원 한 달에 벌면 300만 원 세금을 떼가는 거야. 뭐 이거 이것저것 세금 떼가는데 여기서 무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싸잖아. 병원 가도 싸게 나오잖아. 의료복지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연금 빠져요. 이런 것들 조금씩 모여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연금을 준다는 거야.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연금 이제 공기업이에요. 연금복지재단이 있어요. 거기선 이 돈을 갖고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 투자를 잘못해서 빵원이 되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거기 투자 실수를 누가 메꿔주는 거야? 국가가 메꿔주는 거야. 메꿔주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야? 메꾸지 못한 이 메꿀 때는 뭘로 메꾸겠어? 세금이거나 남의 나라 돈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채무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문제 풀면 16번의 답은 3번이죠. 다른 거 다 알 수 있어요. 재정 원정성 기준이 뭐야? 30% 안팎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 채무 사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근데 3번이 아니죠. 국가 채무 규모 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 안 나와요. 이 채무들도 우리 살 수 있어. 근데 북한 채권 발행할 거야. 북한이 외국에 돈을 엄청 많이 빌렸어요 옛날에 김일성 때. 근데 그거 안 갚았어. 다 배째라 그래가지고 진짜 배째 써요. 배째 이러면서 안 갚았는데 그럼 이제 채권 있잖아 어쨌든 북한한테 돈을 받아야 되니까 채권이 70년대 만약에만 100만 원 빌렸으면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거 알죠? 그래가지고 근데 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보정을 한단 말이야 갚을 때는 옛날에. 그래서 그 이자가 그래 생기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니까 이자를 매기는 거니까 그 당시 100만 원이면 지금 이자 매겼으면 얼마야? 뭐 엄청 나겠지 한 1,000만 원 됐을 수도 있겠지. 그럼 채권을 지금 사는 거야. 언제 받을지 몰라 채권 산 사람이. 그런데 이제 일본이 있어. 북한한테 돈을 빌려줬어. 근데 북한이 지금 안 갚고 백제라 선언했지. 그럼 일본은 근데 그 돈을 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반인한테 파는 거야 채권을. 야 우리가 이거를 북한한테 받아야 되는데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는데 너가 살래? 그랬을 때 일반인들 사는 경우가 있어요. 뭘 보고 사냐? 우리나라가 나중에 통일할 경우를 대려. 만약에 통일되면은 우리나라가 갚아줘야지. 당연하지. 북한은 계승했으니까 북한 빚은 우리가 다 갚아야지. 그럼 그 채권을 갖고 있는 일반인은 로또가 터지는 겁니다. 뭔 소린지 알겠죠? 근데 통일이 안 되면 휴지 조각입니다. 그런 느낌이 경제적으로 있습니다. 17번의 답은 쉽죠? 5번이죠? 물가 상승의 저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국민 세금이 발생한다. 이거 나왔고.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이런 얘기 안 나왔어요. 이거는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갈됐을 때 국가 채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문제 생긴다고 했으니까 국민복지후퇴 가능성 증가 맞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도 하락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18번 같은 경우에도 답은 4번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거예요.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채무를 늘려서라도 사회경제 2% 축소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노인 인구는 증가하지만 유소년 인구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표에서. 근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성장국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알겠죠? 진짜 피곤해진 것 같다. 눈이 이게 숨막혔다가 피곤해지니까 여기 찌러워. 사악해져. 디아블로야? 자, 19번의 답은 4번입니다. 유래했다. 이거는 3월의 일이 생겨났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가져오다는 어떤 경험 형태를 생기게 하다라는 의미. 초래하다랑 바꿔 쓰는 게 맞습니다. 4번. 자, 이거 과학. 자, 이것도 뭐 어렵지 않았어요. 왜 사람이 살이 찌느냐. 뭐 이런 내용 얘기하고 있죠. 살은 빼야 돼. 진짜 빼야 돼. 그냥 살을 빼야 건강하니까. 그리고 남도 좋게 보니까. 나도 100kg였다니까. 나 100kg였어요. 여기 3명은 알아요. 살 빼세요. 한 달 만에 20kg 뺐어요. 자, 첫 번째로 갑시다. 1문단. 신진대사에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하는가로 처음 시작해요. 그러면서 글리코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신진대사에 필요한 에너지 저장을 위해 장소를 어디를 쓰는데 간과 근육세포를 이용한대요. 세포는 에너지를 글리코젠으로 저장하는데 이게 이 글리코젠이 간과 근육세포에 저장되는 거야. 간과 근육세포가 저장할 수 있는 저장량을 채우고 남은 에너지들을 다 지방에 보내는데 이 신진대사에 사용할 에너지가 부족할 경우에 먼저 간에 글리코젠을 쓰고 그 이후에 근육을 글리코젠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지방으로 쓴단 말이야. 특히 지방은 에너지가 많아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산화되어 나오는 칼로리의 2배에 해당하는 칼로리입니다. 이게 이 내용에서도 근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그래서 살을 갑자기 급격하게 빼면 간이 망가지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나도 간이 좀 살짝 망가졌었거든. 그러니까 그 약을 먹었어요. 그 간 튼튼해지는 약 있잖아. 그 우르사 말고 그 아침마다 먹는 약인데 뭐 하여튼간 그 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운동할 때 그 얘기가 다이어트 할 때 가서 일부러 한 20분 정도로 적당히 걷고 나서 이제 운동을 하라고 그러잖아. 그게 이제 먼저 글리코젠에 있는 이것들 소모를 시킨 다음에 운동 1시간 빡세게 하면 이제 지방만 태운다 이거야. 지방을 태워야지 운동이 된다 이거야. 가서 깔짝깔짝만 하고 오면은 여기만 쓰고 지방 안 써가지고 힘만 빠져오면 그런 내용이 여기 다 이 과학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글리코젠은 에너지 저장뿐만 아니라 포도당의 향상성을 통한 대사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관여한대. 인체 조직은 포도당의 산화에 의한 ATP 합성에 의존해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글리코젠을 통한 포도당의 향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글루코젠 합성과 분해를 조정함으로써 포도당의 향상성을 유지하게 된다. 자, 글리코젠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에너지의 저장, 그리고 대사균형을 유지하는 거에도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글리코젠의 합성 분해를 조절해서 포도당이 계속 항상성 있게 유지를 도와준다는 거야. 식사를 하면 인슐린과 증가해. 그래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이 돼. 근데 문제는 공복에는 아무것도 안 먹으면 포도당이 낮잖아. 그래서 글리코곤의 분비가 촉진이 돼서 이때 글리코젠이 분비돼서 포도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당이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게끔. 이런 과정이 근데 문제가 망가지면 체중이 증가하기 쉽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는 게 당뇨잖아. 네. 췌장에 문제 생기면 당뇨 걸리면 맨날 약 먹고 주사 먹고 살아. 그거입니다. 배고파. 다시 배고파. 자, 성문단 체중의 향상성에 영향 주는 호르몬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자, 인슐린과 글루카곤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됐는데 글렐린이라는 게 지금 허기짐을 느끼도록 하는 하나 지금 글렐린이 막 유발되나 봐. 배고파. 그러니까 분비가 많아지면 비만이 유발이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먹었는데도 계속 배고프니까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PYY는 포만감을 느끼도록 하는데 이 반대적이에요. 살 뺄 때 PYY가 계속 되면은 살을 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이어트 약이 먹으면은 몸이 뜨거워지면서 허기짐을 못 느껴요. 그 약을 내가 옛날에 먹어봤었는데 진짜 몸이 막 뜨거워지는데 열나는 것처럼. 근데 안 배고파. 그게 되게 몸이 망가진다. 요즘 그리고 주사 많이 발견했다고 그러던데. 그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그거 뭐 주사 한 발당 200만 원. 오젬픽인가 그럴 거야. 그 주사 대신에 효과가 엄청나요. 이게 3주 동안 꾸준히 맞았던 20kg가 받아. 자, 그다음 4문단 식욕 회로를 조절하는 렙틴이라는 것도 있대요. 근데 렙틴에 의해서 만들어진 되먹임 신호는 내장 지방을 일정 선에서 유지하게 하는데 렙틴은 지방 조직에서 만들어진 포만 인자로서 뇌에 작용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렙틴이 분비되면 식욕이 줄어들어 음식 섭취를 한과 혈당, 체지방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근데 렙틴 농도가 떨어지면 식욕이 증가하는데 이 분비되더라도 신호를 뇌로 전달하는 수용체 이상이 생겨서 반응이 안 돼도 비만이 유발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그래서 요즘은 비만이 옛날에는 게으름의 상징이었는데 요즘은 아픈 걸로 분류가 돼. 질병. 어디가 문제 생기는 거죠. 20번의 답은 2번입니다. 아닌 것 고르는 거죠. 지방이 산화될 때 에너지가 2배라고 했어요. 제일 세요. 지방 에너지가. 태우대가. 자, 21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 이거 내용은 조금 복잡하면서 옆에 써놓고 문제 풀면 쉬워요. 일단 정상적인 유전자 갖고 있는데 수용체가 문제가 있는 애들은 1.79kg가 쪘대. 비정상적인 애가 갖고 있는 거는 애초 더 쪘어. 3.87 쪘어. 정상 호르몬인데 A를 막 주입하면은 1.04가 쪘대. 그럼 즉 뭐야? A는 지금 살찌게 하는 호르몬이라는 거죠. 자, 정상 호르몬을 가진 쥐에게 B라는 걸 주입했더니 2주에 0.21이 쪘대. 근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2주에 0.83이 쪘대. 그러면 B는 뭐겠어? 주로 살 못 찌게 하는 거라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덜 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B는 체중 증가 유발하는 호르몬이 아니라 체중 감소를 유발하는 호르몬이다. 이거 정리해놓고 문제를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정상적인 호르몬 가진 쥐의 체중이 증가한 경우 신진대사에 쓰고 남은 에너지가 축적되었기 때문이건 맞는 말이죠. 얘 운동을 안 했다 그러니까 그냥 축적돼서 그냥 찐 거야. 일단. 비정상적인 렙틴 유전자가 가진 쥐에게 체중이 증가한 것은 포만 인자인 렙틴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도 정답이죠. 3번 렙틴 수용체의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진 쥐의 체중 증가가 한 것은 렙틴이 신호를 뇌로 전달하지 못한 것도 마지막 문제 나오잖아. 정답. 자, 4번 정상적인 호르몬을 가진 쥐에게 주입한 B는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체중 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4번 정답이죠. 자, 22번의 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은 2번입니다. 자, A에서
공복에는 간문맥에 흐르는 혈액을 포도당 농도가 감소돼 혈당을 높이는 기능하는 글루카곤의 분비가 촉진된다 얘기했어. 근데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혈액에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면 기억 글루카곤의 활동은 줄어든다. 혈당이 낮은 상태의 경우에는 글루카곤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은 답이 틀렸죠. 반대가. 자, 예술. 이거는 버더마이어 시대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이 원래는 봉건적인 사회였는데 이게 무너지고 시민사회로 가면서 이때가 언제 1820년, 50년대인데 이때 예술 시대를 비더마이어 시대라고 한대. 비더마이어 뜻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독일어로 정직 또는 우직하다는 뜻의 비더와 남자 이름인 마이어 합성어로 예술적 경향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대, 이 비더마이어 경향이. 왜? 당시 유행사조가 낭만주의였기 때문에 이거랑 관련이 있대. 그럼 도대체 뭔 관련이 있냐? 이 문단, 비더마이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학자가 호이스너라는 사람이에요. 비더마이어 예술작품의 특징은 밝고 가벼운 특성을 하나의 양식으로 규정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유로운 개성을 추구하는 낭만주의와 경계가 애매모호해진다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문단에서는 이런 낭만주의와 구분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대표적인 학자로 다라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떻게 구별했냐? 정신사는 낭만주의, 제도사는 비더마이어, 이런 식으로 구분하자는 주장을 했어요. 낭만주의는 예술성을 바탕으로 비더마이어는 제도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하자는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이 달하우스라는 사람. 실제로 산문단을 보면 낭만주의와 비더마이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대조적이라고 그러잖아. 낭만주의는 당시 유행하면서 설립되었던 사회적 음악단체의 반대의 입장이었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비더마이어는 예술적 경향이 뭐야? 시민들 다 참여하는 거잖아. 근데 낭만주의는 반대야. 참여하는 거 아니야. 귀족들만 쓸 수 있는 거야. 소수의 지적 수준을 갖고 있는 청중들에게만 수용되었던 거야. 낭만주의. 특정 계층한테만. 근데 비더마이어는 다 대중적인 성격을 띠었던 거예요. 이는 다 국가주도가 아닌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이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간 게 낭만주의가 요구하는 독창적인 것들, 그리고 실험적인 것들, 그리고 진보적인 것들을 지닌 게 아니라 실용성을 지닌 것을 얘기하는 게 비더마이어입니다. 자, 그래서 비더마이어의 이러한 입장은 당시 지배적이었던 낭만주의적 독창적 미학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비판을 받기도 했대. 하지만 비더마이어는 19세기 중엽까지 하나의 경향으로 굳어졌고 여기서 작곡된 작품들은 대중들에게 다 흡수된 거야. 여행을 즐길 때 사교 목적으로도 많이 쓰여지고 동시에 음악 교육을 널리 확산시킨 데도 기여했다고 인식된다 하면서 비더마이어의 의의에 대해서 내용을 하죠. 비판받기도 했으나 어디 기여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로 말을 끝냅니다. 그래서 답은 23번의 답은 4번이죠. 비더마이어 음악에 대해서 이해해보자. 그리고 낭만주의랑 비교를 계속하고 있죠. 낭만주의랑 왜 비교가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잖아. 자, 24번의 답은 기억은 지금 호이스너고 니은은 다라우스죠. 자, 4번입니다. 자, 호이스너는 양식적인 측면을 내몬했어요. 양식적으로. 근데 애매모호하다라는 단점이 있었다 했죠. 그래서 다라우스가 제도적으로 나누려고 했다 그랬죠. 정신사와 제도사 이렇게 해서 나누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했죠. 답은 4번. 25번의 답은 2번입니다. A의 묶어는 여러 것을 한 곳으로 묶거나 합할 때 쓰는 거죠. 2번이랑 가장 비슷하죠. 1번의 그 묶다라는 부동산 값을 딱 잡는 거예요. 잡다 의미로 묶다라는 쓴 거예요. 더 오르지 않게끔 잡다, 묶다 이 의미로 쓴 거고. 어머니는 내신을 동생의 짐과 함께 묶어 놓으셨다는 합하다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묶다의 그 의미로 쓰는 거죠. 4번 같은 것도 비슷한 거고 끈에 묶다로 쓰는 거고 5번도 똑같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3, 4, 5가 지금 비슷한 뜻을 쓰고 있는 거죠. 자, 26번을 이해하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슈베르트가
처음에는 비더마이어 경향을 띈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점점 인기가 많아지면서 낭만주의로 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초기 슈베르트 음악은 비더마이어의 경향을 띠고 있었고, 근데 이게 점점 사람들 귀에 들리니까 대중적이잖아. 비더마이어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예술적이라 느낀 거야. 그래서 여러 예술가들이 이제 참석한 거야. 여러 예술가들이 일부 계층들, 특정 계층들이 참여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준이 점점 높아져서 대중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온 거야. 그래서 이게 후대에는 낭만주의의 선구자로 평가받은 거예요. 그래서 슈베르트가 당대에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이유가 비더마이어 시대에 주로 활동한 음악가였다고 보는 거는 억측이에요. 이렇게 볼 수 없어. 그런 내용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당대의 주류를 이루던 예술자들은 비더마이어가 아니라고 했어. 낭만주의가 주류였기 때문에 비더마이어가 비판을 받은 거란 말이야. 답은 1번이에요. 슈베르트가 당대의 높은 수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은 그가 비더마이어 시대에 주로 활동한 음악가에서 본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 자, 칸트. 선의지에 대한 내용이죠. 이거 진짜 좀 어려웠어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저. 자, 일단 1분 갑시다. 자, 칸트의 주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예시를 들고 있어요. 칸트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진실 혹은 거짓이 사례와 연관된다라는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도 뭐 예시를 들었지만 킬러가, 암살자가 지금 승우를 죽이려고 갔어. 근데 승우가 지금 집에 도망갔어. 근데 경민이한테 암살자가 물어봐. 역시 승우가 집에 있니? 했을 때 경민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야. 왜? 거짓말, 만약 진실을 말하더라도 내가 승우 집에 있어요 라고 하더라도 승우는 안 죽을 수도 있어. 왜냐면 승우가 또 앞에서 도망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우가 죽을 수도 있어.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내가 진실을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지금 킬러가 얘를 죽이고 안 죽이고는 나랑 관련이 없는 거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게 칸트의 주장이고, 칸트는 친구가 집안에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 친구가 살 수 있고, 친구가 집안에 있다고 바른 말을 하면 친구가 살해당하는 이런 관계는 성립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가 집안에 없다고 거짓말을 해도 만약 범인이 친구 찾아면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집안에 있다고 진실을 말해도 친구가 이미 다 도망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친구가 살고 진실을 말하면 친구 살해당한다는 이런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칸트예요. 그리고 이 문단에서는 이걸 더 보충 설명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실을 말해서 얘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친구를 살해하게끔 동조했다라는 이런 인식은 완전히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내가 친구를 살해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그냥 우연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를 말해서 얘가 진짜 죽어도 이건 그냥 우연일 뿐이야. 살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우연적인 일이야. 내가 진실을 말한 게 왜 이 사람이 얘를 죽인 거랑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인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전혀 없다라는 거야.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살인자가 얘를 죽이든 살리든 이건 사건이고, 내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든 이거 그냥 이것도 사건이라는 거야.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지 이거 같은 인관계에 묶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칸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내게 거짓말을 해! 라고 주장할 권리도 없는 거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권리가 없는 거야. 그리고 문제가 뭐냐? 거짓말을 하는 순간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진실을 말하는 순간 이 우연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게 칸트의 주장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친구 없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 근데 어떻게든 살인자를 죽여서 찾아서, 그럼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진실을 말해도 안 죽었으면 책임질 필요 없다는 거야. 죽어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얘기를 칸트가 얘기하는 겁니다. 3문단은 칸트의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칸트는 선의지라고 표현을 했대요. 칸트는 행위의 결과의 자체에 대해서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 행위가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이런 것들은 직관적으로만 판단이 가능하지 도덕적인 잣대, 윤리적인 판단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배후에는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오직 선한 의지밖에 없다라는 칸트의 사상이 있어요. 욕망을 버리고 의무만은 다하겠다는 순수한 동기의 도덕성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는 다 우연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거는 다 선의지라는 거지. 그냥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거야.
선 의지에 따라 진실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진실 때문에 뭔가 발생하는 건 다 우연이라는 거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윤리적으로 판단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생각한 칸트는 A는 B에 좋고 B는 C에 좋으면 C는 D에 좋다는 이 사슬고리를 가정했을 때 그 중 하나는 그 자체로서 선한 것, 자기 목적이 존재한다고 봤대. 그것이 바로 그 자체로 선한 것, 자기 목적이 되는 선의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뭐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 이거 만족하는 건 진정한 자기 만족이 된다는 게 아니야. 진정한 자기를 갖는 것도 아니라고 본 거예요. 자, 이러한 칸트의 주장은 현대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맞으면 우리의 선택은 다, 현대인들의 선택은 다 정당화시키는 거야. 우리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누가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라고 다 정당화시키는 건데, 이런 도덕적인 선택은 뭐가 더 도덕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윤리적 판단에 대한 현대인의 사고방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이런 칸트의 선의지는 새로운 생각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게 이 선의지의 특징이다 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에 보면 정답은 2번이에요. 구체적인 사례로 활용들 하고 있죠. 헌터가 뭐 살인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막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죠. 자, 28번 기억에 설명한 거 답은 1번입니다. 그 자체로 선한 가치이거나 목적이 어떤 의미 궁극적인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따지면 안 된다. 윤리적인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29번의 답은 아는 것 5번입니다. 칸트에게 있어서 윤리적인 의미는 결과가 아닌 동기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자체로 선한 것, 자기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경수가 민수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자신한테도 불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뭐야? 윤리적인 게 아니야. 직관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30번. 자, 여기서 보기는 이제 공리주의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리주의자가 오히려 우리 지금 현대인의 판단이랑 비슷한 거예요. 뭐든지 어떤 판단을 할 때 우열을 가려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공리주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야? 절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는 소수의 그걸 뺏어도 되잖아. 공리주의자. 여기도 비슷한 거예요.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공리주의자들은 우위를 가진 거에 대해서 선과 악을 구별을 해요. 그래서 오직 결과에 의해서만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공리주의 판단으로 보면 살인자한테 거짓말을 한 게 만약에 결과적으로 살인 안 당하게 됐으면 거짓말이 옳은 판단이라는 게 공리주의잖아. 근데 칸트는 반대죠. 거짓 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럼 안 된다는 거야.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선의지고, 사실대로 얘기했을 때 어떤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건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게 칸트야. 그게 차이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에요. 공리주의자들은 칸트와 달리 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 결과적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겠죠.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오케이? 이해했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숙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 3회. 자, 숙제 볼까? 단어는 41부터 80번. 그리고 내신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 문제 다 풀면 되거든요. 71, 74, 그리고 96, 98, 그리고 99, 100페이지. 오케이? 아마. 99 쪽이요? 99, 71, 73, 96, 98, 99, 100. 물결표예요. 됐죠? 자, 여러분 제시를 봐야 되니까 지금 봐야 됩니다. 오늘만
시원하게. 아니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 오랜만에 시원하게 다 가라고? 안 되지. 나도 시원하게 집에 가고 싶다. 서로 배도 고프고 눈도 땡기고 안 돼요. 주름도 늘어지고. 안 돼요. 너는